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쟁터에서 이걸 만들어 먹었다고. 2. 러시아 전력 예측 실패한 미 정보 당국 K2 흑표면 종전도 가능하다 충격 보도. 3. 한국 수적 주력 K1 전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단 내 무력 충돌로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군, SAF, 과반군, RSF 사이에서 72시간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프라미스 작전, 즉 수단 내 교민 탈출 작전을 신속히 진행해 교민 28명을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이 배경에는 숨은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작전을 이끈 남궁 대사와 외교부 최영한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수단 내 9개 그룹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대사관의 단 하나의 방탄 차량을 이용해 교민들을 일일이 구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교민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이후 버스에 탄 28명의 교민들과 외교관들은 공항에 도착한 지 45분 만에 이륙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모두가 한뜻으로 정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공항 도착 45분 만에 이륙이라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본능이 또다시 작동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대사관의 지시에 협조해준 28명의 교민들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교민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식량은 점점 고갈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도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버스 이동을 결정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김밥 등 비상식량까지 만들었는데요. 특히 탈출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단합력과 준비성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포트 수단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교민들은 김밥을 싸고 컵라면을 준비하고 간식을 챙겼습니다. 교민들은 군벌들의 교전이 시작된 이후 집 안으로 총알과 탄피가 날아들어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서둘러 40줄의 김밥을 싸고 경단떡을 챙겼으며 탈출 과정에서도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서로 나눠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한국인들이 미리 비상식량을 준비해 탈출 과정에서 굶주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40김밥을 싸고 경단떡을 준비했는지 한국인들의 준비성에 입을 다물지 못한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식량만 챙긴 것이 아니라 같이 탈출하는 이웃들의 식량까지 충분히 챙기는 한국인 특유의 정을 과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김밥을 주목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살다 간 외국인들이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 탑 5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비올 때 생각나는 칼국수, 삼겹살, 뼈 해장국, 김치가 탑 5 안에 들었고 대망의 1위는 김밥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레딧에서도 한국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장 그리워하게 될 한국 음식은 뭘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의외로 외국인들이 잊지 못하는 한국에서 맛본 음식은 해물탕, 어죽, 볶국, 김치찌개 등 얼큰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김밥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김밥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미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등장한 우영우 김밥은 아시아권은 물론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드라마 종영 이후 각종 숏폼 플랫폼에는 우영우와 동그라미가 인사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짧은 영상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거나 한국 식당에서 사먹는 사진을 올리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이후 통콩의 SNS에는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올리는 장면이 자주 올라오고 서로 김밥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맛을 비교하는 영상도 자주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게 감사한다면서 한국 식품점에 가서 김밥을 사고 김밥을 만드는 도구까지 샀다고 전하는 미국 시민의 트위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탈출 과정에서 김밥까지 싸서 달솔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준비성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점은 한국군이 일본 국민들까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위대가 해내지 못한 역할을 한국군이 해낸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충격전을 뚫고 일본인들의 목숨을 구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더분에 탈출한 일본인들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도움이 컸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고 일본 언론들도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 한국군이 나타나 구해줬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여러 나라 중 특별히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군이었다고 소개했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눈앞에서 총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본인을 차량에 태워 수송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구출 작전은 일본 정부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군은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현지 시간 23일 일본인 수명을 한국군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준비한 차량에 태워 수단 수도 하르둠에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있는 북동부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 약 850km를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군이 수단 내 일본인 대피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감사 인사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위대는 이번에도 긴박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전 상황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전투 역량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부티로 대피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대할 때의 행동에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서 일본인 등 45명은 수단 수도인 하르둥에서 육로로 수단 동부에 위치한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수단 인접국인 지부티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수단 동부에 위치한 포트 수단으로 보내 일본인 45명을 태워 지부티로 철수시켰는데요. 지부티로 대피한 한 일본 여성은 NHK의 힘든 하루였다. 유엔과 한국군의 도움으로 하르둠에서 포트 수단까지 대피하고 포트 수단에서는 자위대 수송기로 지부티까지 왔는데 대기하는 시간 포함 36시간 동안 긴장해 있었다 며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엔과 한국 등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단을 달솔한 일본인들은 그제서야 다케이 슌스케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지부티로 대피한 일본인들을 만나 인사를 내며 생색을 내는 시간을 갖자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와서 감사 인사를 하며 고개까지 숙였지만 일본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대다수 일본인들은 땅만 쳐다볼 뿐 정부 고위급 관계자에게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자위대와 수송기를 보냈고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강조했지만 탈출에 성공한 일본인들이 한국군이 총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구해 한국인들과 함께 탈출시켜줬다는 인터뷰가 나오는 등 뒤늦게 사실상 한국군이 일본인들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머쓱해하며 한국에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미국, UAE와 유엔 등 많은 국가와 기관의 협력을 얻었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신들도 포트 수단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C2 수송기로 일본 교민 총 45명을 지부티로 철수시켰지만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위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프간 교민 탈출 작전이었던 미라클 작전에 이어 이번 수단 프라미스 작전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민첩함과 임무 수행 능력은 다시 한번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대의 숙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2배 가까이 증강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아왔습니다. 장기 독재 중인 푸틴부터 썩을 대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러시아가 극에 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지는 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9개월이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이국과 나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지레 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솥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의원회는 국방정보국 DIA, 국가정보국 DNI 등 각계 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콧 게리어 DIA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였다 라며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이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넘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2배 가까이 스펙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팬티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 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구식 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비리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1선급 질적, 양적 주력 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10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재원상 T-80BVM의 방어력 증강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급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00터부터 750mm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 흑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EA6 같이 세계 정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갑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VM 일대로 도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 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원장담과 달리 전면 장감이 종이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감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포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포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화된 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뜨리고 다닌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릭트 반응 장감이 750mm의 방어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허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가까이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 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1의 경우 K2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274N을 사용할 경우 약 520mm의 장갑을 관동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1A1은 관통력이 더욱 강해져서 K2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 흑표의 전용 날탄인 K279는 여기서 15터부터 20%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터부터 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00터부터 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상정하고 흑표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으로도 적선국의 최상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선국에 비해 2배나 강력한 오버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 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 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됐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정확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현무2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오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최신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지상 레이더로 유도되거나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발표에 따르면 이 교신이 감작이 끊기거나 미사일이 요격 궤도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우리 공군 방공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천궁1이 발사된 뒤 사격 통제 레이더와의 교신이 불안정해지자 10여 초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정비요원의 과실로 천궁1이 오발되었을 때는 3.5초 만에 자폭했는데요. 이처럼 미사일에 탑재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미사일에는 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썩은 군부가 팔아치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전 세계를 우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우리 군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흠집을 내기에 바쁩니다. 마치 일종의 심리전이 아닐까 싶은 의심마저 들 지경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상이라며 일부 후방부대에서 운용 중인 노후 장비에 대한 비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 비난 중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M48 패튼 전차는 M48A3K, M48A5K 등 우리 군의 기술력을 통해 상당한 개량을 거쳤지만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구식 개념의 무기체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패튼의 스펙상 최고 속도는 50km 내외지만 일부 구형 패튼의 경우 평지에서조차 이 절반에도 속도가 미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모 언론사에서 패튼이 언덕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물 전차라며 고발성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패튼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중인 패튼의 대부분은 전방의 기갑부대가 아니라 후방 동원 보병사단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 치안 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를 담당한다는 건데요. 또한 동원 보병사단에 배치돼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패튼은 전차전이 아니라 대보병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패튼이 아무리 구닥다리라 하더라도 105mm 주포를 탑재한 전차는 적 보병의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패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게 악의적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인 K1 전차까지도 패튼과 싸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는데요. K1도 벌써 30년 이 훨씬 넘은 노후 전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1은 1984년 개발 완료 이후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돼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88전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52구경장 105mm KM68A1 강선포를 탑재한 9.6m의 전장에 전폭 3.6m, 전고 2.2m에 달하는 K1은 패튼과 비교할 수 없는 본격적인 현대식 전차였는데요. 게다가 무려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시속 65km까지 주파가 가능했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40km까지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K1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특히 K1은 설계 개념 자체가 관측과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빠를지 몰라도 전면 방어력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고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3세대 전차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추가 부품 장착이나 개량이 극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500대에 가까운 K1을 보유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약 22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의 전력 상황을 감안하면 얼핏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최강이라 자랑하던 기갑 전력은 정말 종이 호랑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화력, 최일선을 책임지는 K1 전차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1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는 건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불과한 망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K1은 우리 군의 기갑 전력 중 무려 70%를 차지하는 분명한 수적 주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 특유의 뛰어난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노후화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는데요. K1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현대화 개량을 끝낸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선 12년을 주기로 대규모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기갑 장비는 엔진 재생부터 시작해 모든 부품을 정비하고 그간의 개량 사항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장 1997년 개량형민 K1A1만 보더라도 기존 K1 전차와 비교해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화력입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전장 9.5m, 전폭 3.4m, 전고 2.1m에 125mm EA46 활강포를 탑재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콘택트 반응 장갑을 탑재한 T-72A, T-72B를 파괴할 대전차화기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K1이 주력 포탄인 K270 105mm 날탄의 370mm 관통력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6.25 전쟁에 얽힌 대한민국의 전차에 대한 한을 생각하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전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적어도 동구권, 즉 소린 중국 북한 3국의 주력 전차의 화력에서만큼은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탄생한 게 바로 K1A1입니다. 일례로 K1A1의 가장 큰 변화는 KM68A1 105mm 52구경장 강선포를 KM256 120mm 활강포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2500m였던 사거리가 3500m까지 증가한 것은 물론 K276 날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275는 2km 기준 무려 65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하면서 획기적인 화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K1A1과 K275의 조합은 현재 북한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성군호의 580mm급 포탑 전면 장갑은 물론 중국의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존하는 주변국들의 모든 전투 차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인데요. 정리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최신형 전차로 굴릴 정도의 화력을 한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K2 흑표라는 세기의 걸작까지 개발해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의 기갑 전력에 혀를 내두르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K1A1에 아무런 단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105mm 활강포를 기준으로 삼은 K1 차체에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는 업건, 개량은 단순히 포탄만 바꾼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K1A1은 포탄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해주는 주퇴복자기의 무게를 증가했고 현수 장치 등을 개량하면서 전체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의 장점이던 기동력이 최대 속도 시속 60km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포탄 무게가 증가하면서 탄약 저장량이 감소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마저도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명중률 향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빠른 속도로 포탄을 쏘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발필 중의 성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A1이 이미 다른 나라의 최신의 주력 전차급의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건데요.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정상급인 K2와 유기적인 합동 운용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K1A1의 성능이 부족하게 되어버린 건데요. 그 결과 우리 군은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K1A2입니다. K1A2 전차의 주요 개량점은 K1A19 노후화된 전자장비를 K2 흑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가 적용되면서 K2는 물론 K21 보병 전투장갑차 등과도 협동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제대가 실시간에 전장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디지털 장비가 장착되면서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마군 전차에 대한 5인 사격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전차의 운용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K1A1에서 화력을 향상하고 K1A2에서 전천후 능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1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산분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이 후기 개량형민 K1A2로 초기 양산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물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흑표 수준으로 화력, 내부 전자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484대의 K1A1, K1A2를 확보했지만 예산상 모든 K1을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 A2에 260여 대의 K2 흑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한정적인 예산에서 기갑 장비 개량에만 모든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K1A1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화력은 K1A2, K2 흑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1이 성능 개량형 전차 K1E1입니다. 그러니까 K1E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E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많은 분이 K1 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1이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E1은 노후한 K1을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 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껍데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E1은 페이스리프트쯤인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E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명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 220mm로 업권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E1 205mm 주포를 선택한 데에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 K274N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우리 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과 사정이 굉장히 흡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개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말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1 대전차고 폭탄 또한 DM21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터부터 520mm가 관통 한계점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포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만 몇 세대나 뒤처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90식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화 문제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E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E1으로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도합 1800여 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E1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E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E1 시작으로 K1E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E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E2에서는 RWS 원격 무장 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NBC 양압 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신형 포수 조준경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 동력 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 장치를 사용하거나 포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1 특유의 작은 차체의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보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에는 K1E2에 적용될 개량 사항과 함께 3세대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 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E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본격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신형 3.5세대 전차인 99A식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1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일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먼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